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결국 이민년 2022년 새해 첫날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새해 인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금년도 최고의 우리 목표는 말이죠. 딱 정권교체,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 정권교체에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 요구가 상당합니다. 어느 여론조사든지 간에 정권교체요 최저 절반을 넘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5에서 75% 정도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정권교체 열기, 한마디로 분노한 열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담아가지고 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의 기질과도 같은 게 아니겠느냐. 자,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그야말로 총장에 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이 법치주의, 이 강한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후보의 생각, 이런 거를 보면 이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정으로 5년 내내 일관된 문재인 정권의 심판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뜻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도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야말로 뭐든지 집이 잘 되려면 집안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가 상당한 이 내홍 분란에 쌓여 있어요. 이것을 빨리 또 끝내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조언 그리고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거듭 새해를 맞이해서요, 그야말로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 소원 성취 그야말로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방송에 들어갑니다. 오늘 1월 1일 첫 번째 방송은요,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0시가 되자마자 일정을 가졌는데, 0시가 됐을 때 맨 먼저 방문한 데가 인천시랑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침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후에 선대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굉장히 큰 일정이고, 거기 방문할 때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중요한 이제 신년초 연초 메시지인데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색다른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심의 흐름이 정책에 반영돼서 탁상 공론식 공약이 아닌 살아있는 공약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기 멋대로 매일같이 공약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거와 다르다는 거죠, 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 공약의 어떤 실질성,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 사이로 이재명 공약과는 차이가 나는데도 그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공약, 이 쌍방향 소통을 한다라는 얘기는 윤석열 공약이 그만큼 내실 있고, 그리고 이 국민의 민의를 존중한다. 그야말로 주권 재민 원칙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노력의 하나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일정을 가지고서도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요. 또 오늘 선대위에서 김정인 위원장 또 중요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현충원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오래간만에 윤석열 후보가 만났는데요, 상당히 냉랭했다. 그리고서 이준석 후보는요, 바로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그리고서 여수 순천 일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후보 말이죠, 새벽 0시에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아서 항만 근로자들하고 만나서요, 여러 가지 현장의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왜냐하면 지금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가 진전이 되면 그만큼 노동력 필요성이 줄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이 근로자들과 함께 장단점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민년 첫
인사,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지만 힘내시자. 그리고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해가 가고 오는 깊은 밤에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보니까 감명이 깊고 가슴이 뭉클하다. 그동안도 잘해왔지만은 앞으로도 잘할 수 있고 저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지난해 가장 잘한 점 또 아쉬운 점 하나씩 뽑아달라.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가장 잘한 것은 지난 7월 말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고 또 지난달 23일에 정권은 교체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 힘을 선택했다. 이 말이 조금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오해받을 측면을 고려해서 가장 잘한 것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다.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요, 이 대선 출마 선언한 후에 6개월이 정신없이 지나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아쉬웠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연히 이준석 후보하고 악수를 했어요. 이 악수할 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냥 네라고 딱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짧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딱히 지금으로선 없다. 짧게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후보하고 이 선대위 사퇴한 이후에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도 없다. 어떤 분이 말을 전해오는 것은 있지만 크게 언론에 공유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종일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변화 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이 연장선상에서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방명록에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썼냐면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 힘은 항상 순국 선열의 희생을 빼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 기자들한테 보충적으로 항상 순국 선열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국민의힘이 보훈에 있어서 완벽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 방명록의 상식의 회복으로 저희 국민 희망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이 방명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이 접촉 회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랭했다. 그래서 어제도 심야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만나더라도 대화할 생각은 없다. 그랬는데요. 야, 이거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가 참 어렵네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그야말로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3월 9일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당 대표로서 선대위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식의 후보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의견 표시가 과연 정치적인 메시지나 함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지금은 이제 상식의 시대 아니겠어요? 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철저히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준석 대표의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 나이 갖고 따질 게 아니고요. 나이가 아니라 타이틀만 갖고서도 후보 밑에 총괄 밑에 상임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이로만 따져도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요. 아들 딸까지는 아니지만 이 조카 정도는 되는 나이인데 글쎄요. 저는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뭡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신년 인사회를 가졌어요. 오늘 신년 인사를 오후에 가졌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 이 대합 빌딩에서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내놓은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인사하니까 우선 겸손 모드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등의 인사, 즉 국민에게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닷없이 구두를 다 벗어 제끼고 딱 엎드려서 큰 절을 한 것이 지금 언론에 상당히 좋은 의미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큰 절, 구두까지 벗고 그리고 필승 의지를 밝힌 데 있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정권교체 실패하면 이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강한 결기를 지금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년인사 내용을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그래서 예정이 없이 큰 절을 올리면서 필승의지를 밝힌 것으로, 그리고 또 이 부족한 점을 고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또 새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우리 선대위를 대표해서 국민께 큰 절을 올리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오만은 곧 독약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됐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선대위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준석 이 대표의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선대위 개편할 때가 아니다. 이러다 보면 뭐 선거에 차질이 있다 오히려. 그래서 효용성을 더 키워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을 담아낸 것이고요. 정권교체 실패는 역사의 죄다. 이거는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뭐 이 언론이라고 해봐야 제한적 언론이지만은 이 보수 언론 매체에서도 역사적 죄를 짓는 거야. 똑바로 잘해.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중요한 이 칼럼,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요 칼럼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민의를 전반적으로 반영한 입장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 선대위 마친 뒤에도 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기자들한테 한 얘기를 이제 보면, 국민의 목소리라 듣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자, 그리고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연하죠. 이건 뭐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드는 것이 정치고, 국민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제가 가진 조금의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낮은 자세로 가겠다. 자, 그리고 이제 추경 문제에 관해서요, 지금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의 피해 정도나 규모를 생각하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추경안을 여권에서 보내주면 신속하게 검토,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요, 선대위 대합류, 이준석, 대선을 앞두고 당과 선대위 조직에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분들이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일정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우선 당신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런 이 시간적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선대위가 호흡을 맞춰가며 일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안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셔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시는 도중에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 더 이상 맞지 않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문을 또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윤석열 후보와 오늘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요, 윤석열 공약 위키 언박싱 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공약 위키를 공약 플랫폼 이거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쌍방향 공약 만드는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겠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거 만들어봐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뭐 매일같이 말을 바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는 공약, 이 플랫폼에 다 올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댓글 형식으로 이 공약은 이렇게 보완하라. 이렇게 하면 그거를 또 반영해갖고 공약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 그러니까 공약 결정 과정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공약,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공약,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이 표를 얻기 위한 이러한 이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아니고 내실 있는 공약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민영 청년 포자이건요, 국민께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실 수 있도록 청소년, 청년, 워킹맘, 자영업자 등 세부 분류 체계로 마련되어 있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책을 유통하는 만큼 종이 공약집을 줄여서 환경 보전에서 힘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요, 다음 주부터 발표될 생활 현장 공약을 포함해서 선대위를 통해 발표되는 모든 정책 정보를 윤석열 공약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공약 위키에 기록된 정보는 공약 커넥터를 통해서 나무 위키에도 게재해 국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 다음에 이준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늘 선대위에서요, 지금 이제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시간이 없다. 1월 한 달간 극복해야 말하자면 승리가 가능하다. 이런 절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매우 의기나는 느낌을 갖고 있다. 자, 한 달여 전에 선대위를 발족한 뒤에 선거운동을 냉철하게 관찰해 왔다. 우리가 잘 극복해서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후보님을 잘 선도해야 한다. 최소한 1월 말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을 극복했다고 느꼈을 때 3월 9일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일체 각자 가진 머리를 짜내 우리 후보가 필승을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선대위 관계자 여러분들은 국민의 흐름,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윤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다해달라.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가운영 실체를 명확히 관찰했고, 이 정부는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윤 후보의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 지난 이제 31일 밤부터 나온 여러 가지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하냐면요, YTN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이게 승리법이랍니다. 그러면서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강점이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내고 토론 준비를 하면 윤 후보의 장점이 많을 것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사퇴 표명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물음에 관해서는요, 연락 안 한 지 일주일이 됐다. 아쉬운 사람이 연락하는 거죠,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 강하다. 이런 평가에 관해서 말 기술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토론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 이러면서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보인 캐럴 영상에 대해서는 용쓴다,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윤 후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이긴다?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 아침에 참배식에서 보니까 냉랭한 상황밖에는 연출이 된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참배식에서 이준석 대표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버들은 당대표 사퇴하라, 성상납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일부 유튜버들이 소리를 치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요, 이준석 대표 고소했으니 결과를 보시라, 이렇게 짤막하게 한마디 입장만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주도로 오늘 이제 바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4.3 평화공원 우이령탑을 참배하고, 또 바로 여수로 넘어와서 여순사건 희생자 우이령비 참배, 또 여순사건 우이령탕 참배, 여순한쟁 역사관 방문, 이런 일정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 여순평화공원 우이령탑 참배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밝힌 입장을 밝히면, 국민의힘이 제주 4.3과 여순을 망라해서 이 동백꽃의 아픔을 지닌 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요, 과거사 문제 중에서 저희가 더 겸손하게 다가서야 할 문제로 4.3과 그리고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 12월 9일
제주 4.3 특별법이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이 9천만 원 보상금 액수 이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지만은 첫 발자국이고 희생자 친족 범위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지속적인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4.3 영령 앞에 밝히기 위해서 첫 공식 일정으로 제주를 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4.3 평화공원 방명록에 2022년도에는 국민의힘은 동백꽃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대위 복귀 의사를 기자들이 또 많이 물었는데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제 역할이 그 안에서 제한됐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당 대표로서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수를 방문해서 이 대선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이제 한마디 해달라, 이런 또 이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문 의미가 뭐냐, 이렇게 질문들을 했는데, 뭐라자면 이 대선과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았는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당 지형을 넓히는 데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이 방문 의미 여수 순천, 이거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여순 사건 유족 희생자들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 있고 유족 그리고 희생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말하자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이미 역사적인 대화와 화해를 이어갔는데 여순 사건도 아직 시작 단계다. 그래서 현재 출발선에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지지율 10% 차이가 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요, 당 대표가 되고 난 뒤 젊은 세대와 호남의 지속적인 행보를 통해 당의 지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 유권자들이 우려를 가질 만한 사안이 있어서 기세가 약해진 것 같다. 그리고 선거가 며칠 남았는지 보다 국민의힘이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일에도 순천을 방문해서 여순 사건 유가족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당내 패싱 논란이 있을 때도 이 여순 방문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이 갈등은 있지만은 이준석 대표 이거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좋든 싫든 우리 후보는 윤석열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교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선대위 메모드, 선대위를 이 메모드에 비교하면서 빗대면서 메모드는 틀렸다, 이제는 말을 새로 뽑아 오든지 개썰매를 끌고 오든지 다른 걸로 타고 다녀야 한다, 이렇게 해서요, 이 선대위 개편 문제를 시종일관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사실상 딱 묶어 놓고 있다, 이 점이 특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이 원내 대표가 최근에 박범계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 김건희 사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 선거 개입이다. 그래서 이 박범계는 이러한 편파적 발언으로 선거 개입하는데 이거야말로 구속될 사안이다,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경질을 또 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입장문을 오늘 선대위 신년인사 겸 전체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옳은 얘기죠. 그래서 이 박범계 반드시 또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조선일보 이 칼럼인데요, 김영수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의 칼럼인데 이분도 가끔 조선일보에 이 고정 칼럼을 쓰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제목이요, 대한민국은 자유가 키웠다. 그래서 민족 정의 평화 같은 훌륭한 이념의 외피를 쓰고 대중의 힘으로 침묵을 강요할 때 파시즘은 시작된다.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특징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넘쳐도 자유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얘기하고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파시즘으로 바뀌고 있다. 윤평중 교수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 김영수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대한민국은 자유가 키웠는데 이 자유를 말살시키는 문재인 정권이 5년이 우리 대한민국을 뒤로 후진시켰잖아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시즌2인 이재명 이거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칼럼 한 4, 5분에 걸쳐서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주시면은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왜 윤석열이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칼럼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꼭 한번 소개시켜서 제 방송 안 보시더라도 관계없어요. 꼭 뭐라고 그럴까요? 이 조선일보의 칼럼을 읽어보도록 권유해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 왕은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 이 히스토리아는 원정군 규모가 총 260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했다.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다. 키루스 2세 이후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그 영토는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렀다. 세계 정복을 꿈꾼 최초의 국가였고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있을 때 충격적인 일격을 당했다. 기원전 490년 저 유명한 아테네와 마라톤 전투에서였다. 전 주민이 30만도 안 되는 작은 폴리스가 거의 홀로 페르시아 제국의 대결에 승리했다. 크세르크세스의 대군도 결국 참패했다. 그는 당연히 승리를 확신했다. 페르시아에 망명하기 전 페르시아에 망명한 전 스파르타 왕 데마라토스가 스파르타는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거라고 경고하자 크세르크세스는 웃었다. 하지만 데르모필레 전투에서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스파르타군은 3일이나 페르시아군을 저지했다. 창과 검이 부러지자 주먹과 이빨로 저항하다가 전원이 전사했다. 항복을 거르자 한 스파르타인은 일단 자유의 맛을 알게 된다면 자유를 위해서는 창뿐만 아니라 손도끼라도 들고 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테네도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다. 마라톤 평원에 도착한 아테네군은 과연 싸울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주전파 밀티아데스는 아테네가 노예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를 확보할 것인가는 오직 그대에게 달렸어 라고 군사장관 칼리마코스를 설득했다. 그의 걱정은 페르시아군 이전에 참주 히피아스의 복권이었다. 아테네인의 봉기로 추방되었지만 그는 당시 페르시아군의 길잡이였다. 아테네인이 승산이 전무한 싸움에 나선 이유도 오직 하나, 자유 때문이었다. 페르시아 전쟁을 주중의 단순한 패권 다툼을 넘어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본 것은 헤로도토스였다. 일종의 문명 충돌로 해석한 것이다. 자유는 국가의 성대에도 결정적이라고 봤다. 참주하에서 약소국이었던 아테네는 독재에서 벗어나자 단숨에 최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이유가 독재의 시민은 노예처럼 국사에 무심하지만 자유 시민은 국사에 자기 일처럼 의욕을 불태우기 때문이다. 헤로도토스는 이 사례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단지 한 가지 면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증했다고 역설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요, 인륜이 가장 중요했고 자유 개념은 취약했다. 하지만 자유가 없으면 인륜도 노예의 도덕일 뿐이다. 한국인이 자유를 인간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1888년 박영효는 망명지 일본에서 고종에게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건백서를 올렸다. 그는 백성에게 자유의 권리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 국가가 잠깐 강성해도 오래지 않아 쇠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 없이는 원기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제시한 6대 실천 강령 중 6번째도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자립정신이 있어야 독립이라는 나라의 짐을 나누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용기와 애국심에 근거를 둔 제도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가 그렇다. 한국도 1919년 3.1운동 때 자유민임을 선언했고 1948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다. 자유를 향한 결단과 선택이 식민지와 전쟁, 빈곤의 가시밭길을 헤쳐오며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현대 한국은 자유의 아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불편해한다. 2018년 개헌안 초안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뺐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국채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토록 했다. 경제수도 자유보다는 규제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보다는 이른바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5.18 왜곡 처벌법을 제정했다.
무법의 시간을 펴낸 권경의 변호사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나치즘이 뿌리내리는 방식과 굉장히 닮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치즘도 처음부터 나치즘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의로 포장했기 때문이다. 말의 기술이 중요한 정치 세계는 특히 그렇다. 파시즘은 민족, 정의, 평화 같은 훌륭한 이념의 외표를 쓰고 대중의 힘으로 침묵을 강요할 때 시작된다. 권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폭언 전화가 쏟아졌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한다. 한국은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조하고 있다. 한국을 혁신해온 자유의 퇴조와 괴를 같이 한다. 오징어 게임, 지옥을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으로 보면 지나친 기우일까. 민족, 민주, 정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넘쳐도 자유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자, 자유를 지킵시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제 방송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께도 간곡히 권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